주간의 이슈를 쉽고 재밌고 날카롭게 풀어드리는 이슈체크 시간입니다. 김주영 기자입니다. 오늘도 막힘없는 경제 분석 김수원 MTN 기업경제센터장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총선 이후에 건설업계에 위기가 찾아올 것이다. 이른바 4월 위기설이 확산했습니다. 정부는 기우라고 강조했지만 이런 얘기가 나온다는 것은 그만큼 건설업계의 사정이 좋지 않다는 의미일 텐데요. 우리가 회계 지표를 통해서 그런 건설업계 상황을 미리 엿볼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그렇다면 뭘 보면 도움이 될까요? 센터장님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건설업계가 굉장히 안 좋은 상황에 있고 또 4월 총선 이후에 뭔가 터진다 이런 이야기들이 좀 있지 않습니까? 불안감이 확산하고 있죠. 그래서 좀 불안한 형국에 있긴 한데 최근에 그 신용평가사 한국기업평가에서 리포트를 하나 냈습니다. 근데 제가 읽어보니까 상당히 우리가 좀 이게 되새겨봐야 될 그런 내용들이 좀 많은 것 같아서 오늘은 한기평의 리포트를 제가 좀 해설을 해드리겠습니다. 이 리포트 제목은 손실의 시대, 건설업의 역사가 반복되는 이유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이 제목이 참 가슴이 아프죠. 상실의 시대의 느낌이 듭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부제가 뭐가 붙었냐면 미분양 미수금 PF로 풀어보는 건설업 손익 전망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자, 한기평이 이제 이 리포트를 내게 된 문제 의식까지 밝혔는데요. 재무제표 밖에 있었던 그 PF 우발 채무가 불러온 결과들에 비해서 건설업 재무제표는 여전히 꽤 평온해 보인다. 이렇게 상당히 재미있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PF 우발 채무가 재무제표에 안 들어오고 주석으로만 표시가 돼서 그런 거죠? 네, 맞습니다. 이제 우발 채무는 재무제표의 숫자로는 잡히지는 않죠. 근데 김주영 기자 말씀대로 재무제표의 주석에 가보면 이제 우발 채무가 기록이 돼 있기는 한데 어쨌거나 재무제표의 밖에 있는 것은 맞죠. 네. 근데 이 재무제표의 밖에 있었던 우발 채무가 일부 건설사들한테 굉장히 안 좋은 결과로 지금 돌아온 것을 우리가 목격을 하고 있죠. 대표적으로 태형건설 그렇죠. 태형건설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데 그런데 아직도 많은 건설회사들의 재무제표는 너무나 여전히 평온해 보인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재무제표를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게 이제 한기평의 문제의식이었던 것 같고요. 그러면 과연 그 태형건설의 그 PF 우발 채무가 불러온 결과가 뭐였나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태형건설 같은 경우는 우선 손익계산서를 보면 23년 3분기까지 손익을 보면 매출이 한 2조 4천, 그다음에 영업이익이 한 970억 났죠. 그다음에 당기순이익이 한 760억, 괜찮았습니다. 네, 그런데 평온한 느낌이군요. 그렇죠, 평온합니다. 근데 23년 연간으로 손익계산서가 어떻게 바뀌었냐면 매출은 좀 늘었어요. 3.37조. 그런데 영업은 적자로 전환했습니다. 451억 적자. 당기순이익이 1.57조의 적자로 계산이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3개월 만에 5천억 이상 그렇죠. 손실이 쌓이네요. 단 3개월 만에 재무제표의 모습이 손익계산서의 모습이 확 바뀌어버린 겁니다. 네. 이게 이제 3분기까지는 말하자면 이제 우리 김주영 기자의 그 미모의 모습이었다가 3개월 뒤에는 이게 갑자기 옥들매로 바뀌었어요. 옥들매 아시죠? 옥상에서 떨어진 매주라고. 그래서 이거 옥들매가 되어버린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재무 상태표로 가보면 23년 3분기에 자산이 4.9조죠. 그 다음에 부채가 4조입니다. 부채 안에 유동부채가 그러니까 1년 안에 갚아야 되는 부채가 한 2.1조 정도예요. 그 자본은 한 8,400억 정도. 이게 3분기까지의 재무 상태표의 모습이었는데 3분기 말 기준으로 23년 말 기준으로 그러니까 3개월 뒤에 23년 말 기준으로 보면 자산이 5.28조인데 부채가 5.84조입니다. 자산보다도 부채가 더 많은 회사가 된 거예요. 자본 잠식이 돼버렸네요. 네, 이렇게 되면 자본 잠식이죠. 그 이제 부채 안에 유동부채를 보면 2.1조, 3개월 전에 2.1조였던 유동부채가 4.5조로 늘어나게 되고 자산보다도 부채가 많으니까 회사는 당연히
자본 총계가 5,600억 마이너스, 자본 완전 잠식인 회사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3개월 만에 김주영에서 옥덜매로 이렇게 바뀌게 된 겁니다. PF 우발 채무라는 게 태형건설에 이런 결과를 불러왔는데, 그러면 우리가 많은 건설사에서 그 PF 우발 채무가 지금 잡혀 있는데, 이 PF 우발 채무가 재무제표에 앞으로 미칠 영향이 큰데, 지금 현재 건설사들의 재무제표의 모습은 너무나 평온하다. 자, 그래서 한기평에서 이야기하기를 결론적으로 건설업의 부실 위험이 이렇게 주기적으로 나타나는 이유가 뭐냐면, 자, 제가 뒤에서 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신평사 리포트에 나타나 있는 표현을 일단 그대로 한번 인용을 해볼게요. 건설업의 사업 진행 구조 및 매출 인식 방법의 문제에서 기인한다. 자, 자기 자본은 얼마 안 되는데 과도한 대출을 일으켜서 사업을 하다 보니, 근데 분양이 얼마나 잘 될지는 뭐 아주 불확실한 거죠. 그래서 이 매출 인식을 그 원가 투입에 따라서 이렇게 매출이 증가하는 걸로 이렇게 인식을 하다 보니까 실제로 부실이 나타나기 전까지는 재무제표를 봐서는 위험 신호를 선제적으로 감지하기가 굉장히 어렵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요, 건설업종의 침체기 때 나타난 그 실적이 보여주는 세 가지의 메시지가 있다고 한기평은 이야기를 합니다. 첫째, 매출액이라고 하는 것은 최후의 순간까지도 미분양의 진실을 말하지 않는다. 자, 미분양이 쌓여도 매출은 감소하지 않는다. 위험이 코앞에 오는 순간까지도 손익계산서상으로 매출의 변화는 관찰하기가 어려울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요거를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뭐 100억짜리 오피스텔 도급 공사를 건설사가 한다고 해봅시다. 3년 동안. 그러면 1년, 2년, 3년 동안 공사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공사 원가를 이렇게 투입을 하겠죠. 그죠? 이제 공사를 진행해 나간다는 겁니다. 원가를 투입해서 공사를 진행을 하는데, 자, 1년 차에 공사 진행률이 한 30%네. 공사를 한 30% 했다. 그러면 매출은 뭐 100억짜리 도급 공사니까 공사를 30% 진행했으니까 매출은 30억, 100억 곱하기 30%. 그다음에 뭐 원가는 얼마 투입했니? 원가는 25억 투입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공사 매출 이익이 한 5억 정도 나죠. 그다음에 이제 2년 차에 가가지고 공사가 한 또 40% 진행되었다. 그러면 100억짜리에 40% 진행했으니까 매출은 40억으로 잡고 원가는 얼마나 투입되었니 뽑아보니까 원가는 30억 투입되었습니다. 그러면 또 공사 매출 이익이 10억 난 걸로 이렇게 보는 거죠. 자, 제가 지금 말씀드렸는데 뭐 분양료를 전혀 언급하고 있지가 않죠, 그죠? 공사 진행 상황에 따라서 그냥 그렇죠. 변경을 하는 거군요. 공사 원가를 투입을 해서 공사를 막 이렇게 진행을 하면 분양이 잘 되건 못 되건 그냥 건설사는 앉아서 야, 얼마 진행됐냐, 얼마 진행됐냐, 그러면 매출은 얼마고 우리가 원가를 얼마 넣었으니까 얼마 이익 났네, 이렇게 계산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분양료를 따지지를 않아요, 도급공사에서.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분양 성과와는 전혀 상관없이 건설사는 그냥 우리가 막 이제 공사를 막 진행을 하는 겁니다. 진행을 하면서 야 하면서 이제 매출하고 손익을 막 인식을 해 가는 거예요. 그럼 손익계산서 봐서는 이 건설회사가 잘 되고 있는지 못 되고 있는지를 알 수가 없겠네요. 쉽게. 그렇죠. 실제로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캐시플로우일 텐데 캐시플로우는 전혀 알 수가 없어요. 자, 분양이 잘 안 되면 당연히 분양 대금이 안 들어오잖아요. 계약금, 중도금, 잔금들이 안 들어오면 당연히 건설사 입장에서는 공사 대금을 회수를 하기가 어려워집니다. 그런 사정을 손익계산서에서는 전혀 알 수 없죠. 손익계산서는 그냥 공사만 진행시켜 나가면 진행률에 따라서 매출과 그냥 그 원가에 따라서 이익을 뽑아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건설업의 리스크는 어디서부터 관찰을 해야 되냐면 처음에 현금 흐름표에서 제일 먼저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에서 나타나는 것은 제일 마지막으로 관찰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과 같은 건설 경기 침체의 시기에는 손익계산서보다는 현금 흐름표를 좀 더 모니터링을 잘 해야 된다. 뭐 그런 그 이야기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태형건설 경우를 한번 볼게요. 우리가 앞에서 태형건설을 봤을 때 어떻습니까? 작년 3분기까지 분명히 예뻤죠. 영업이익도 나고 당기순이익도 나고 그랬습니다. 예, 그런데 현금 흐름표를 보니까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마이너스입니다. 마이너스 405억이에요. 밑에 당기 순이익은 763억이 났는데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마이너스 405억이란 좋지 않은 말이에요. 현금 흐름을 보이고 있네요. 네. 그 다음에 재무활동 현금 흐름을 보면 어떻습니까? 재무활동 현금 흐름에서는 플러스 한 4,500억 정도 플러스가 났잖아요. 재무활동 현금 흐름에서 플러스가 난다는 것은 뭔가 밖에서 많이 땡겨왔다는 겁니다. 많이 빌려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유동 차입금하고 사채를 한 8,500억 정도 땡겨왔고 비유동 차입금 및 사채를 한 7,000억을 땡겨왔다는 겁니다. 근데 단기 차입금 상환한 거는 한 9,600억이니까 상환액보다도 밖에서 이제 빌려온 게 훨씬 더 많죠. 네. 그러니까 빌려와서 상당 부분을 상환을 했고 많이 빌려왔기 때문에 좀 남는 부분은 회사의 운영 자금으로 썼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영업에서 돈을 못 버니까 그냥 밖에서 많이 차입을 해가지고 회사를 굴려나가는 형태다. 이게 작년 그 3분기까지의 캐시플로우에 나타난 태형건설의 모습인데 사실은 손익계산서는 굉장히 괜찮았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한기평이 이야기하는 대로 부동산 경기가 안 좋을 때는 손익계산서가 아니라 캐시플로우를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재무상태표를 봐야 된다. 사실은 작년 9월달에 태형건설 위기론이 나왔을 때 태형건설이 계속 문제 없다, 전혀 문제 없다. 심지어 시장에 안 좋은 루머를 퍼뜨리는 세력에 대해서는 금감원에 고발해서 네, 조치를 법적 하겠다. 대응하겠다고 했었죠. 뭐 그런 식으로까지 이야기를 했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때 우리가 캐시플로우를 보고 좀 많은 생각을 했어야 되는데 저도 여기저기 뭐 SNS 같은 데 올라온 글을 보니까 뭐 손익계산서만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그런 글들을 많이 봤었거든요. 뭐 물론 저도 뭐 태형건설이 그렇게까지 어렵나? 뭐 저도 이제 그 판단을 못 하기는 했습니다만은 지금 한기평 리포트는 경기 저하기에는 캐시플로우를 중요하게 봐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미분양이 증가한다 그러면 뭐 분양 대금이 안 들어오니까 시공사 입장에서는 매출 채권 회수가 지연되고 근데 회사 입장에서는 기본적으로 회사를 돌리는데 자금이 필요한데 그 자금 운전 자본에 대한 부담이 증가하고 이제 현금 부족이 나타난다는 거죠. 실제로 케이스를 한기평이 제시한 그 케이스를 보면요. 자, 1,000억짜리 공사를 합니다. 근데 이제 한 900억 정도 공사 원가가 들어갈 것 같아요. 그러면 한 100억이 남는 공사가 되는 거죠. 네. 자, 3년 동안 공사를 하는데 자, 1년 차에 공사를 30% 하고 2년 차에 60%까지 누적적으로 진행시키고 마지막 3년 차에 공사를 100% 완료를 했습니다. 근데 분양률을 보니까 첫 해에 20% 분양하고 두 번째 해에 누적 분양률이 40%, 그 다음에 마지막 공사 차수의 누적 분양률이 60%밖에 안 돼요. 그러면 미분양 이제 40% 40% 미분양이 났다는 거죠. 그러니까 해마다 20%, 20%, 20%씩 이제 분양을 해서 60%밖에 분양을 못한 겁니다. 자, 매출액은 뭐 도급 금액이 1,000억이니까 300억, 300억, 400억 해서 1,000억 매출액 냈습니다. 그 다음에 원가는 900억 들어갈 걸로 봤는데 뭐 270억, 270억, 360억 해서 원가도 900억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손익계산서상으로는 1,000에서 900을 빼가지고 100억의 매출 이익이 났잖아요. 공사비 회수액을 보면 공사비 회수는 분양에 따라 달려 있는 거거든요. 네. 근데 해마다 20%씩밖에 분양이 안 되다 보니까 공사비 회수액은 해마다 200억씩 공사비를 회수를 했습니다. 시공사는. 근데 우리가 공사비 투입액은 앞에서 봤잖아요. 원가 투입은 270, 270, 360을 투입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원가를 회수를 못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200씩밖에 회수를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콘크리트나 철근 이런 것만큼 원가는 들어가는데 회수된 게 오히려 더 적은 그 그렇죠. 규모이군요. 총 공사비 회수액은 600밖에 안 되죠. 근데 공사 원가로 투입한 거는 900이 투입됐습니다. 그러니까 자금 부족이 300억이 생긴 거예요. 자, 우리가 이렇게 그 회사의 어떤 그 캐시플로우를 보면 회사의 상황을 판단할 수 있는데 손익계산서만 보면 매출 100이구나, 매출 원가 900이네, 매출 이익을 100을 냈구나. 무난하게 잘 되고 있구나 이렇게 느낄 그렇죠.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렇게 판단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캐시플로우가 더더군다나 더 중요한 거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이제 손익계산서의 또 문제점을 하나 더 보자면
2007년도 경우를 한번 볼게요. 2007년도에 그 당시에 이제 분양가 상한제가 도입되면서 많은 이제 건설사 시행사들이 그 당시에 분양가 상한제를 피하기 위해서 2007년도 전후에 막 분양 사업장이 급증한 겁니다. 이거 빨리 분양하자. 그래서 분양 사업장이 급증했는데 이것 때문에 2010년도 그때 분양 사업장에서 준공이 이루어지던 2010년도 무렵부터 건설사들이 대규모 대손 손실 처리가 이제 발생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자 이렇게 한꺼번에 많은 그 분양 사업장이 급증하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미분양이 이제 높은 수준으로 계속 지속됐고 미분양이 지속되다 보니까 공사 대금 회수에 차질이 생기고 있었는데 그게 손익계산서에 드러나기 시작한 거는 거의 준공 무렵인 3년 후에 그렇죠. 한 3년 후에 뭐 한 2010년도쯤부터 야 이거 공사비 공사 대금 이거 회수 다 되겠니? 그러니까 어려울 것 같은데요. 분양이 너무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야 회수 못할 거 추정해봐. 예를 들어서 회수해야 될 게 100억인데 추정해 보니까 한 40억은 회수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40억만큼이 대손으로 처리가 되는 겁니다. 이제서야 손익계산서에 대손 비용이 발생되니까 손익계산서만 보고 있으면 2010년도에 갔어? 그쯤에 갔어야 겨우 야 이거 뭐지? 이렇게 되는 거죠. 제 기억으로는 이때부터도 더 안 좋아서 2014년까지 건설사들이 많이 안 좋았던 맞습니다. 이 이후로도 이제 건설사들이 이제 더 안 좋았거든요. 여기 보시면 2007년부터 꾸준하게 계속해서 이제 공사 원가율이 이렇게 올라가죠. 근데 대손 처리를 보면 7년도, 8년도, 9년도에는 이렇게 별로 안 되다가 2010년, 11년, 12년 가서 엄청나게 이게 대손 처리가 많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영업이익률이 이렇게 뚝 하고 이렇게 뚝 하고 이제 떨어지는 현상이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네. 자, 이런 문제가 또 있고요. 그러면 이제 두 번째 한기평이 말하는 두 번째 그 건설사 부실이다 그러면 우리는 뭐 금융권에서 빌린 돈, 금융권 차입 때문에 발생하는 걸로도 생각하는데 한기평은 비금융권 차입금에서 비롯된다. 건설사 부실화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림으로 뭐 설명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시행사가 투자자들한테서 이제 자금을 조달합니다. 이때 이제 유동화 증권을 발행을 하고 이 투자자들이 유동화 증권을 매수를 해서 투자금을 시행사한테 보내주죠. 근데 물론 요 이제 중간 단계에 뭐 유동화 전문 회사라는 것도 있고 뭐 증권사도 있는데 그거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근데 시장에 있는 투자자들한테 유동화 증권을 발행을 해서 투자자들이 그것을 매수를 하고 투자금을 보내주면 시행사는 이걸로 이제 자금을 조달을 해서 우리가 하고 있는 이 부동산 프로젝트에서 현금이 많이 발생되니까 나중에 그걸로 이제 다 갚겠다 이런 계획을 세우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이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좀 불안합니다. 왜냐하면 이 부동산 프로젝트가 얼마나 잘 될지도 모르는 거고, 또 뭐 시행사라는 게 이제 대체로 이제 규모가 작으니까, 내가 이제 유동화 증권 샀는데 이거 원리금을 제대로 상환할 수 있을까, 이게 불안한 마음이 있죠. 그래서 대부분은 이 유동화 증권의 이제 만기가 3개월 단위로 발행이 됩니다. 그러면, 자, 이 투자자들은 3개월이 있으면 이제 만기가 되죠. 그러면 그 다음 투자자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 투자자들이 이제 다시 그 유동화 증권을 사면 그 돈을 가지고 앞에 투자자들이 원리금을 받아서 빠져나가요. 그리고 차환이라고 하죠. 그렇죠. 네. 예, 차환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3개월 뒤가 되면 또 다른 투자자들이 유동화 증권에 들어오면 그 돈으로 앞에 투자자들이 원리금을 받아서 빠져나가고 이렇게 이제 돈을 이제 돌려 나가게 되죠. 근데 이제 만기가 3개월로 짧아도 좀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불안하죠. 이때 이제 시공사가 보증을 써줍니다. 투자자들한테. 야, 만약에 차환 발행이 잘 안 되면 그 유동화 증권 우리 그냥 시공사가 사줄 수도 있다, 사주겠다 그렇게 보증을 서게 되죠. 근데 부동산 경기가 얼어붙어 가지고 실제로 그 다음 투자자들이 안 들어오면 이 앞에 투자자들은 그냥 시공사한테 이 유동화 증권을 넘기는 겁니다. 그럼 시공사가 이 유동화 증권을 사주는데 이 유동화 증권이 시공사 입장에서는 단기 금융 상품에 대해 투자한 걸로 그렇게 잡히는 거예요. 왜냐면 근데 시공사도 이제 나중에 이 유동화 증권으로 대금을 회수를 해야죠.
그러니까 시행사한테서 상환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상환을 받아야 되는 거다 보니까 뭐 시공사 입장에서는 하나의 어떤 그 유동화 증권에 투자를 한 게 되고 재무제표에는 단기 금융 상품으로 이렇게 잡히게 됩니다. 그럼 재무제표에서는 단기 금융상품 규모가 커지면 아 지금 시공사가 지급 보증해 준 게 많구나 이렇게 이해해야 되겠군요. 그러니까 이 단기 금융 상품이 많이 늘어나게 되면 이건 뭐지? 해서 들여다보고 이게 유동화 증권을 매입한 게 크면 아 이게 차원 발행이 안 돼가지고 지금 유동화 증권을 이렇게 떠안았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걸 이제 실제로 들여다보고 판단할 수 있는 투자자분들이 별로 많지가 않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재무제표의 그 이면 고찰이 중요하다. 실제로 회사가 뭐 돈이 많아가지고 뭐 단기 금융 상품에 그 현금이 아니고 막 단기 금융 상품에 막 돈을 투자를 해놓은 게 아니고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아서 유동화 증권을 그냥 억지로 떠안아서 단기 금융 상품이 이렇게 늘어나는 것일 가능성이 있거든요. 되게 중요한 꿀팁인 것 같습니다. 예, 이런 걸 잘 봐야 되는 거고요. 태영건설의 워크아웃 역시 금융권 차입이 아니라 이러한 그 PF 유동화 증권의 차환 실패에서 비롯됐다 이렇게 한기평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PF 신용 보강을 건설사들이 해준 경우, 그 다음에 이 건설사들이 매입 채무를 그 미지급하는 경우가 문제가 될 수가 있다. 그 매입 채무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좀 이따가 이제 드릴 텐데요. 이 과거의 유동성 경색이 발달한 업체들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과정을 이 한기평에서는 어떻게 설명을 하냐면 지방의 분양 경기가 저하되고 그래서 운전자본 부담이 확대가 되고 건설사 입장에서 그러면 자구 계획을 세우지만 자구 계획이 뜻대로 안 될 수도 있고 또 자구안을 통해서 자금을 마련했지만 그것을 웃도는 손실이 발생돼서 재무 구조가 악화되면 금융권이 대출을 싹 다 걷어가 버립니다. 그러면서 신규 대출은 또 안 해줘요. 그러면 건설사 입장에서는 차입을 하는데 단기 차입을 계속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또 방안이 뭐가 있냐면 매입 채무, 외상값입니다. 우리가 뭐 제조업체들이 원재료를 외상으로 사가지고 뭐 이렇게 물건을 만들어서 팔잖아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당연히 건설사도 원자재 같은 거를 외상으로 사잖아요. 그게 매입 채무거든요. 매입 채무를 한 달 뒤에 결제해둔 거를 석 달 뒤에, 석 달 뒤에 결제하던 거를 6달 뒤에 매입 채무 결제를 계속 늦추는 겁니다. 그래야지 조금이라도 현금을 가지고 회사가 운영 자금으로 쓸 수가 있거든요. 그러다가 그것조차도 제대로 안 되면 어음도 못 맞고 그 다음에 PF 그 대신 갚아야 되는 것도 못 갚고 하면 그게 이제 최종 부도로 이렇게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부도업체 대부분은 부도 발생 1, 2년 전부터 매입 채무 회전 기간, 다시 말해서 매입 채무 외상값을 결제를 해주는 그 기간이 굉장히 늘어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우리가 잘 봐야 되는 포인트 중에 하나다. 그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뭐냐면 경기 침체기 건설사 실적은 소수의 미분양 프로젝트에 의해서 좌우된다. 다시 말해서 우리 사업장들 대부분은 상태가 굉장히 좋아요. 그런데 뭐 한두 개 정도가 조금 안 좋아요. 그러면 우리가 괜찮구나. 뭐 다수의 사업장이 좋다고 하니까. 근데 실제로 건설사가 망가지는 거는 그 한두 개 사업장에서 대규모 손실이 나면서 그냥 건설사가 망가질 수 있다는 거거든요. 이 택지비가 또 비싼 것도 영향을 미친다고 봐야겠죠. 예, 맞습니다. 뭐 택지비 비중이 이제 굉장히 높게 되면 이제 더 이제 뭐 경기 침체기에는 영향을 많이 미칠 수가 있죠. 옛날에 뭐 남광토건이라든지 두산건설이라든지 HL, D&I 한라 같은 경우도 한두 개 사업장에서 문제가 생겨가지고 회사가 전반적으로 그렇죠. 예, 회사가 전반적으로 완전히 망가지는 그런 케이스들이었거든요. 지금 뭐 결론적으로 이제 한기평에서 이 건설사들을 분석을 해보면 아직도 그 미분양 관련된 손실이 지금 현재 건설사들 재무제표에 충분히 반영이 안 되었다. 그리고 22년 전후에 착공한 프로젝트들은 이게 이제 24년 무렵부터 준공이 될 텐데 이때부터 미분양 관련 손실 반영이 나타날 것으로 그렇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어떤 생각이 드세요? 조금 지금부터 한 몇 년간은 건설 좀 경기가 좋지 않겠다 이런 생각이 암울하다. 듭니다. 조금 이제 좋지는 않다. 이제 그런 느낌을 받게 되죠.
과거 주택 경기 그 침체기였던 14년에 그 평균 건설사 대손율이 20%였는데 23년 현재 9.8%밖에 안 된다. 다시 말해서 현재 이 대손 반영이 충분히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22년 이후에 그 착공된 프로젝트들 같은 경우는 24년 말이나 25년 하여튼 25년을 전후로 해서 미분양 관련 대손 비용이 반영되고 수익성 저하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뭐 이렇게 그 한기평이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하신 것 중에 제가 가장 기억에 남는 부분은 예. 건설사가 어렵다고 할 때 뭘 보고서 그 어려운 것을 네. 엿볼 수 있느냐, 예. 단기 금융 상품의 비중이 커지느냐, 그리고 네. 외상값을 돌려주는 기간, 네. 매입 채무 회전 기간을 매입 볼 채무. 필요가 있다는 예, 점이 예. 기억에 맞습니다. 났고요. 또 예. 앞으로 수년간 그 미분양에 따른 대손 비용을 건설사들이 어떻게 반영할지를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네, 예. 오늘도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